안녕하세요. 취합한 차입 구조 증권사 이야기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증권사들은 그 유상증자 대규모로 하면서 IB 영역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집 키우기를 많이 했는데요.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어떤 게 문제냐? ABCP 매입 확양 물량을 떠나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단기물에 집중된 자금 조달 구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A1 물량조차 금리를 높여 겨우 발행을 이어가니까 뭐 A2도 마찬가지로 발행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A1 높은 금리 감소하고 단기물 찍으니까 A2 이슈어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ELS도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콜머니 대란이 있었는데 그게 2020년에는 CP 시장으로 옮겨간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콜머니 쪽 문제가 있었으니까 2011년에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 단기 조달 위험성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차입 규제가 되니까 국내 증권사는 기업 어음 CP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 등으로 투자 여력이 개선되니까 점점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단기 사채 등을 활용한 조달세는 더 빨라졌다. 그래서 뭐 2019년 3월에 미래에셋은 CP, STB 발행 잔량을 2조 원 이상 늘려서 단기 시장 큰 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이랑 이제 STB랑 CP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 위험한 거는 자기 자본 대비 이게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위험할 텐데 뭐 신한, 메리츠, 하나금융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절대적인 규모가 큰 거는 미래에셋대우 STB랑 CP가 여기 억 원이니까 4조 원이죠. 4조 원인데 자기 자본도 월등히 높은 한 대략 9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삼성증권은 엄청 작죠. 뭐 삼성 쪽이라 그런가 STB는 없고 CP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KB는 반대로 CP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물 매입 확약 뭐 추가 부담. 그래서 ABCP가 있고 ABSTB가 있는데 이런 유동화 단기물에 대한 증권사 매입 확약 물량이 역시 옆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단기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감이 고조가 되니까 차환에 실패한 ABCP, ABSTB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 차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우리가 치환할 때 바꾸잖아요. 차는 뭐냐면 빌리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거를 바꾸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새로 구워서 먼저 꾼 것. 그러니까 돌려막기, 뭐 카드값, 뭐 돌려막기. 그래서 증권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얻은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막기죠. 그래서 공채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행한다. 뭐 롤오버랑 좀 비슷한 느낌? 뭐 정확하게는 이제 빌린 돈을 이제 다른 데서 빌려서 또 막는 그런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상환 기간이 이제 10년 미만인 것을 이제 단기 채권 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환 기간이 되면은 새로운 신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채권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게 그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리할 경우에 하겠죠. 어떤 게 되냐?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로 바꾸고 싶다. 장기채무로 이제 전환할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금리가 하락을 하여 가지고 이제 차환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더 낮은 걸로 바꾸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계약 내용 차환에 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채를 상환하는 것도 이제 차환인데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리고 장래 자금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경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금 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어차피 돈이 계속 필요한 상태니까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채권을 차환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환채를 발행할 때 신규로 또 더 이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증분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제 기사로 들어오면은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 차환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매입 확약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발행 시 조달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하나를 좀 더 보면은 ELS 외 자금 불안 요인이 또 있다. 3월 25일에 나온 건데요. 증권사 이달 만기 PF 매입 확약만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PF 신용 공여가 증권사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CP 금리가 계속 잡히지가 않았잖아요. 그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12일 연속 계속 상승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달 말이라고 하면은 3월 말이죠. 만기 도래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매입 확약은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이거는 뭐 잘 지나갔나 보죠. 그래서 이제 매입 확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용 공여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 롤오버 또는 판매되지 않을 경우 신용 공여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물량을 떠안겠다. 확약, 물량을 떠안하겠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2조 원이 이제 절대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ELS 마진콜 대응을 위해서 CP 발행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CP 금리가 이제 치솟는 등의 플러스 부동산 PF 충격까지 더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PF 유동화 증권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증권사 마진콜이 몰려서 결제가 안 되니까 그 위에 지주사까지 나서가지고 CPA 발행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F 유동화 증권이 3%의 매도가 나왔지만 거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불안하니까 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PF는 예전부터 증권사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제 채무 보증이 급증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ELS와 PF 이 두 개가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이제 신용 리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터지면 이제 문제 될 수 있죠. 1S 해지 규모 급증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좀 안정화된 느낌이죠. 그리고 PF 롤오버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고,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괜찮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LS는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이제 매입 확양 그 2조짜리 그어서 조달 보관 떠안게 됐다라는 내용까지 아까 본 기사입니다. 최근 정부 채권 시장 안전펀드 가동에도 PF 유동화물에 대한 회복세는 더딘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1 우량물 조달은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좀 있었던 이제 단기물 그리고 자산 유동화물에 대한 수급 불안은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알아갈 점은 콜 규제 풍선 효과로 기업들은 이제 단기 조달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CP 발행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콜 규제를 하면 뭐하냐? CP 발행을 해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이런 이제 그 자금 조달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입 구조를 좀 장기화하는 등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그 유동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하향 검토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대우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했고,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3월에 이제 신용등급 전체를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증권업 전반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올 1분기 증권사 실적이 급감하는데 이 자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증권상품이 각종 글로벌 지수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LS에 대한 평가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 하락만 안 하면 괜찮은데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뭐 기업들 부실 가능성, 증권사 익스포저 제공한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도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증권사들 주도하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빅쇼트 느낌이 살짝 나죠. 그래서 이 연구는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의 추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들이 이제 살짝 하락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 익스포저, 이제 노출, 위험 노출, 이제 양적 성장, 그리고 질적 지표인 부동산 개발 사업 발행 구조, 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고요. 뒤에 자세히 나오겠죠. 2014년 이후 증권업 부동산 PF 추이를 보면은 수도권, 공동주택 비중이 감소하고 시공사의 평판 지표 하락, 매입 확약 형태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이제 매입 확약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지표들이 하락하였음에도 증권업 PF는 도급 순위에서 크게 양호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위험 점수의 전체 평균은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자기 자본 대비 이제 위험 점수를 좀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과도히 높은 수준을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그 2조 뭐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시행사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및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이제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PF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PF를 수행한다라고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좀 대출을 받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하는 거. 부동산 PF 형태는 여기 금융기관 대출 외에도 대출 채권의 유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은 요거를 하는 거죠. 후자의 방식, 부동산 PF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빅쇼트 느낌이 살짝 또 나고, 실제로 증권업 IB 부문의 수익은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 수익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2013년에는 6천억이었고 2018년은 2조 원으로 매우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주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보완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업이랑 부동산이랑 그 관계가 물론 있겠지만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PF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위험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게 우려스럽지 않은가라는 이제 경계심, 우려심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어제까지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제 저성장 심화,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다면은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인 부동산 PF 대출 채권이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 보증에 따른 증권사들의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캐시플로우, 미래 캐시플로우랑 뭐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대출을 땡겨오는 방법이 이제 PF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파이낸싱이라는 말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동화를 해가지고 그 MBS 같은 거,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돌려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규모로 이제 미분양이 되면은 이 시행사가 돈을 못 벌죠. 캐시플로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 채권, 이 대출을 해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다 나눠가지고 발행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매입 확약을 하잖아요. 매입을 보증해주는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이 손실을 누가 보느냐? 증권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부동산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은행들이 그냥 뭐 사람 볼 것도 없이 뭐 강아지도 대출해주고 뭐 그 죽은 사람도 대출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니까 완전 나가리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익스포저가 과도하진 않지만 증권사가 그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PF 자금 중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증권업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이 발생해서
시행사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돈 빌려준 증권사가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잘 갚느냐 못 갚느냐, 여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기에는 대출 연체율이 25%였는데 은행에 관련해서는 4%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연체율, 이게 질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높냐 낮냐도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가 PF를 이제 해주는 연체율이 많이 높은 거였다면은 이건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4%대로 낮았다면은 건전성이 좋다, 그래서 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 유동화의 구조와 성장인데요. 유동화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유동화 증권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유동화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건설사 등이 대출채권의 보증을 제공하거나 증권사 등이 채무보증을 추가해서 유동화 증권의 신용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용을 보강하는 기간의 신용도에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보강해주는 방법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보증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 시에만 유동성만 제공해주는 매입보장 형태, 그러니까 유동성만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유동성 말고도 부실 발생 시에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매입 확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입보장 첫 번째 경우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건설사의 보증을 포함을 하고, 이제 여기 매입 보장을 제공한 증권사는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유동화 증권 매입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이게 순조롭다면 다 괜찮죠, 상황이. 근데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증권사가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요. 자기 자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의 부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요. 부동산 개발과 연관된 PF 대출의 신용 위험이 증권사로 전이되는 구조다.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다가 해줬네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동산 계속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죠. 이거 부동산 쪽이 잘못되면은 증권사로 전이가 되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타격을 주겠죠. 근데 한편 여기다 이제 PF 대출채권 보증을 하는 이제 건설사, 공사, 기업 등이 있다면은 이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당연히 그만큼 부담하는 위험이 감소가 되겠고, 결국에는 어떤 이제 기관들이 신용 공여 그리고 보증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증권사가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유동화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있고 차주이고 대출기관은 대주,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출채권을 발행하고 대출금을 줍니다. 그럼 PF 일으켜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 시공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건설사랑 공사 등이 보증을 해줍니다. 얘네들이 많을수록 증권사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대출채권을 이 대출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대출채권 이거를 이제 유동화 회사에 SPC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SPC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이 가운데 이제 증권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주 단박에 이해가 되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매각 대금을 받고 이걸 다시 대주, 대출기관에게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돈은 대출기관이 다시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럼 또 이걸로 또 다른 일도, 다른 또 시행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서브프라임 그때랑 똑같죠. 그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MBS, ABS 똑같은 Asset Backed Security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권사가 보증을 해주는데 이 보증은 두 가지 있습니다. 유동성 공여, 이거는 이제 신용등급 떨어질 때는 안 해도 이제 매입을 꼭 안 해도 되고, 매입 확약, 유동성 및 신용 공여까지 해주는 게 매입 확약입니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대출 상환은 어떻게 되느냐, 시행사에서 대출을 이제 상환하게 됩니다. 돈을 대출기관으로 또 주죠. 대출기관이 이걸 받아서 또 SPC로 넘기고 SPC는 또 다시 투자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주 좋은 그림,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진짜 2008년 똑같은데 호황기에는 투자 유치도 쉽고 분양 성공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제 불황기로 접어들면 기대 심리가 불확실해지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부동산 개발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 부동산 PF의 수요와 위험은 이제 경기 지표, 부동산 시장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그럼 또 보겠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2008년까지 상승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제 그때 위기가 있었으니까 또 주춤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경기 부양 정책으로 또 상승하고, 그리고 최근 2020년도는 살짝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변화를 보이고, 등등등등등 이제 하방 경직성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가격 그 매매가격 지수는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불황기에도 뚜렷하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미분양 물량도 함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에 서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때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 수요 급냉 그리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2010년에서 11년에 걸쳐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그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장 큰 여기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지만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택 매매 가격 지수 2008년도쯤 보니까 좀 평평하고, 전체 미분양은 2007년부터 높아지고 8년, 9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 16, 17 여기는 이제 괜찮고 18년, 17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료를 보면은 인허가 이제 착공 자료가 2015년에 이제 많아졌죠. 인허가랑 착공이. 그거는 여기 그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장했냐? PF 유동화 시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뭐 여기랑 여기 구한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PF, AB 전단체, ABCP, AB 전단체 발행자로 있는 발행자명을 이용하여 이제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에 관한 시중평가 보고서 찾고 이거 뭐 저저쩌고 정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보면은 대출 잔액 추이가 2018년까지 쭉, 그 다음에 발행 잔액 추이도 쭉 늘었습니다. 특히 여기 증권사가 띵띵띵띵띵 하고 조금씩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증권업의 이제 대출채권은 어떻게 상환이 되느냐? 현금으로, 즉 분양 대금을 통해서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돼야지 대금이 들어오고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 수도권 쪽이 잘 나가죠. 그래서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시세가 높아 분양 관점에서 안정적인 입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발행 잔액을 보면은 비수도권이 점점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쪽에 이제 발행 잔액이 늘고 있고, 부동산 PF 수요가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신규 발행 건수 비중 추이를 보니까 여기 2017년부터 이제 비수도권이 조금씩 늘고 있고 서울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용도별로 보니까 그 2018년에 확 늘은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 확 늘었습니다. 산업용 및 업무단지, 그다음 공동주택도 늘고. 이거는 이제 절대액이고요. 이제 비중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은 이렇게 늘었어도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고, 여기 회색이 좀 늘었잖아요. 보니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살짝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재미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 2010년과 2018년을 한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수도권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비수도권이 늘어나고 있었고
공동주택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이런 것들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시공사의 신용 위험은 높아지고 있었다. 시행사랑 시행공사랑 또 다르죠. 공사를 하는 데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만으로는 이제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는 걸로는 이제 은행 및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자료는 뭐냐면은 여기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은 2010년도이고요. 2018년만 그 증권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지금 2018년이고 나머지는 2010년이라는 거고요. 용도별 비중을 보니까 지금 뭐 은행이 제일 높은 건 주거 쪽이 다 높은데 증권업 쪽은 좀 낮은 편이죠. 그다음에 저축은행도 얘네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주택이 좀 주거가 좀 낮고 높은 게 뭐냐? 상업 및 업무입니다. 저축은행은. 그리고 증권업은 산업 단지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은행은 수도권이 높은데 저축은행은 이제 수도권이 낮고 충청권 이런 데가 높고요. 이 증권업은 또 수도권이 또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여기 시공사 도급 순위별 비중을 보니까 50 이내가 은행은 역시 높고 저축은행 엄청 낮죠. 높은 거는 뭐냐? 여기 뭐 미정 또 150.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이거 기타네요, 기타. 그래서 그 증권업은 또 50 이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좋고 이것도 수도권이 많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거 두 개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충분히 양호하면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에 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뭐 이런 그 지표들을 이제 구하는 거였고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증권사들은 위험 관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증가시킨 걸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제 요약을 한 걸 보면은 이제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보여서 이제 찾아보니까 위험 익스포저는 과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